그리고 3편 이제 민사소송인데 제가 반얼짱각도를 이 뭔 개소리야! 또 이렇게 찍는 이유는 제가 오늘 머리가 안 돌아가서 늘 그렇지만 이거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냥 읽을 거라서 어차피 눈 마주칠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2편에 나왔던 사실관계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2편 초반에 있으니까 사실관계 부분은 이제 그 2편 초반에 있으니까 보시는데 댓글 제가 이 영상 댓글에다가 그 2편 링크 걸게요. 그래도 잠깐 정리해보자면은 일단 상담자가 계좌번호를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받아서 활용한 사람은 나중에 죽어버렸고요. 그 활용한 사람에게 그 계좌 활용한 사람에게 돈 빌려준 사람은 이제 상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려는 겁니다. 이거 맨 처음에 이렇게 상담 들어오자마자 제가 들었던 게 역시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도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나 부모가 죽으면은 그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대여금 소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대체로 실제로 빌려준 것도 아니고 계좌 내역에서 이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빌려준 것이라면서 좀 뻥까면서 하는 소송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도 그랬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보이스피싱에서 통장 대여해준 사람한테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구도랑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둘 중에 그 하나는 뭐 좀 기각 여지가 매우 크고 하나는 인용은 되는데 다만 이제 과실상계 완전 피해자인 사람하고 과실상계하는 그런 소송과 이게 구조적으로 비슷한데 둘 중에 어떤 거랑 더 비슷한지 어떤 걸로 보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지겠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딱 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상속인에 대한 청구와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상속인은 포괄승계 받거든요. 그러니까 채무가 진짜로 있어서 실제 대여금인 사정이 입증되어서 실제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이때는 상속인이 당연히 책임지게 됩니다. 근데 위 사례에서는 좀 다르죠. 좀 이따가 바로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위 상담 사례에서는 일단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대여금 받은 청구 소송, 그리고 두 번째로 계좌 빌려준 데에 따른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두 가지 청구 권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여금 청구인 경우부터 보면은 이거는 당사자 확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여금이라는 사정을 입증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계좌 활용한 이제 A라는 사람이 대여금을 받은 사람이지 계좌번호를 빌려준 상담자는 대여받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에 있어서 대여금 계약에 있어서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기각되는 논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당사자 확정 문제라고 있어요.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얘기인데 불법행위 성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저는 해당 부분은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계좌 번호만 딱 준 거라서. 사망한 A가 빌릴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렸으면은 이건 사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죠. 그래, 죽어버려서 못 갚은 건데 이게 사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사기인지 아닌지 밝혀내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가담하거나 뭐 방조하거나 그랬을 여지가 없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기각될 논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든 사기임이 좀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뭔가 사기 낌새가 있다, 이렇게 밝혀냈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불법적 행동을 계좌번호를 준 상담자가 뭔가 인지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적어도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가 될 텐데 그걸 밝히기가 또 어려워요. 이 범죄에 활용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이 가능성으로 치고 들어가도 어려워요. 아니면은 번호를 빌려준 그 행동 자체가 불법행위로 평가돼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은 계좌번호를 빌려준 행동 자체가 불법 행위로 평가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전에 2편에서 봤듯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행동 자체가 불법 행위로 평가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제 그 민사소송이 무조건 기각된다고 이렇게 전하진 않았고요. 상담자한테 기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만 말했는데, 이거는 간간히 이제 형사소송 결과가 민사소송 결과로 그대로 인용되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2편에서도 예시된 건데, 명예훼손에서도 그 형사에서는 무혐의, 근데 민사에서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아주 간간히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 그 행동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고 평가될지 여부에 관해서 이제 형사에서 처벌되는 범주는 아니지만 뭔가 민사적으로 봤을 때 불법성이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0%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막상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비밀 보호 상담에 있어서 저희들 그 비밀 유지 의무인가?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리고 은근히 저는 수임과 이게 또 일거리에서 이기면 또 재밌는 게 아주 잠깐 1초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은근히 그러니까 저는 소송이 왔으면 좋겠죠. 지인에게. 근데 어쨌든 비밀 유지는 해야 되니까 다 얘기하기는 그렇죠. 무슨 얘기 하는지.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가 인지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사회상규상 저런 행동 자체만 가지고서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빌 구석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한테는 결국 형사고소는 무조건 무혐의 받을 거고, 민사소송은 상대방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아주 높지만은 100%는 아니다. 이렇게만 안내드리면서 일단은 배짜라고 해라. 배짜라고 해라가 아니라 배짜라. 배짠다고 해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상담한 지가 한 2-3달 지났습니다. 2-3달 지났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청구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형사고소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게 상대방이 형사든 민사든 들어오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형사는 무조건 이길 자신 있고, 형사고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들어오자마자 뭔가 생각해보니까 재형법정주의라는 재형법정주의라는 그 원리를 활용하는 그 각으로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무혐의가 안 나온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각이 보였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제가 무조건 무혐의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이길 자신이 나름 있는데 100%라고 말할 수 없다 뿐인 건데, 제가 왜 또 더 확신을 하냐면은 이게 실제 하급심 사례를 이렇게 좀 검색해 보니까 심지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다더라도 과실에 의한 방조마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고, 제가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고 당사자한테는 말 안 해주고 그냥 나 혼자만 알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선임한 사람한테는 알려드리긴 합니다만은 선임한 사람한테도 안 알려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게 빨리 찾아지긴 했는데 나중에 또 찾으려고 그러면은 한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디서 봤지? 막 이러고 나중에 백업 안 해놓으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노동해산물입니다. 그래서 판례번호나 표현은 제가 여기다가 넣지 않고 입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설시 내용을 살짝 이렇게 하면은 말로 대충 설령 땡이라는 실제 빌린 사람이 땡이라고 하면은 땡에게 원고가 구하는 그 금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치더라도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그러니까 이제 계좌 빌려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그 땡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자기의 적금 매체를 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과실로 땡이 사기 변명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접근 매체에 대하였다고 보기에는 또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원고제 증거만으로도 부족하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뭘로 보든 그냥 제가 뇌피셜 아까 전에 굴렸던 그 내용 그대로 뭔가 항변이 이루어진 판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뭔가 상담이 오면은 일단 뇌피셜을 굴려봅니다. 뇌피셜을 어떤 구도로 사건이 진행될까 하는데,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요런 부분, 첫 번째 요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측면이 있고 저런 측면이 있고 이런 말들을 저희가 날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간단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토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개괄적인 구도는 거의 바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구체적인 논리가 뭐였지?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사실관계 요소가 이런 거에 들어가나? 재검토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서 딱 완성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필기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준비 서면을 써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수임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좀 뇌피셜 굴리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늘상 이제 평상시에 술 먹고도 궁금해서 구글링하고, 밤에 자기 전에는 유튜브 보다가도 이제 구글링하고, 그래서 뭔가 필요한 뭔가 괜찮은 자료다, 괜찮은 판시거나 어떤 글이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제 스스로 그 굴린 뇌피셜도 개인톡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이제 다 회사 그 해당 사건 폴더에다가 다 메모해 놓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그 상대방 준비서명이 온다든지 뭐 하여튼 뭔가 해야 될 일이 딱 생겼을 때는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그냥 복부 타는 식으로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지내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마무리를 못 하겠네요. 제가 이거 중간에 이렇게 찍다가 도중에 안 찍혀가지고 반대되는 얼짱 각도로 찍다가 녹음 버튼이 안 눌려가지고 되게 지쳐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못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독특한 건 아니고요. 그냥 피소당했으면 좋겠네, 지인이. 그래야지 이거 했던 거 시간 꽤 썼는데, 한두 시간 썼는데 이거 뇌피셜 정리하는데 피소당했으면 좋겠는데.